자, 저번 주에는 Direct Memory Access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딥식, 우리 화제였던, 이제 우리 LLM 시장은 어떻게 하루만 지나면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제 화제였던 옛날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딥식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 그거 관련해서, 사실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페이퍼에 대해서 테크니컬리 깊이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해한 정도를 간단하게 좀 공유하고, 그것에 이어서 우리 같은 이제 디벨로퍼들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디벨로퍼들은 이 대 LLM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을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진짜 new models every day. 진짜 하루만 지나면은 뉴 모델이 계속 나와요. 이제 딥시크가 나왔던 게 저희 기사 보면 이제 네이처 기사 2025년 1월 30일이었는데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저기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Grok 3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고 또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어제는 뉴스 보니까 그 카카오에서 카나나 나노라고 2.1 빌리언 모델인데 한국어 작은 사이즈의 라이트한 모델을 깃허브에다가 소스로 올고 허밍페이스에도 올라가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계속해서 뉴 모델이 계속 나오고 뭐 나도 나올 때마다 저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시장. 그래서 딥시크가 나왔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벤치마크가 이렇게 나왔죠. 보면 이제 에이미 우리 맨날 AMC 보고 그다음에 에이미 벌써 털린 다음에 막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에이미에서 딥시크 R1이 79.8점, 뭐 나머지 애들은 뭐 O1은 뭐 79점 그래서 그 GPT O1이랑 거의 흡사한 그런 성적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모델 되게 좋아요라고 홍보를 받았고 최근에 이제 이거 저번에 공유 받긴 했었는데 그랑프리도 이렇게 뭐 에이미랑 이렇게 잘 봤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이렇게 보면 그랑프리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에이미가 제일 첫 번째 있는 그랬잖아요, 왼쪽에서. 딥식이 79점 맞았는데, 그럭스리는 이제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니까 되게 잘한 것 같은데, 52점밖에 못 맞았다. 적어도 에이미 하나에 있어서는. 물론 이 벤치마크에도 뭐 딥식이 그렇게 잘해는 좀 함정이 있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차차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딥식이 나왔을 때 제일 큰 화두는 어케 헨루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대체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모델을 만들었지?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로이터 보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그 AI 수출 규제를 설정을 하면서 엔비디아 그 제일 이제 연구에서 쓰면은 엔비디아 칩은 H100이나 A100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일 좋은 성능인 H100에 대한 수출 규제를 매기고 중국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에 좀 많이 너프된 다운그레이드된 H800이라는 시리즈의 GPU를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하죠. 그럼 GPU 리소스도 별로 좋지 않고 막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했냐? 이건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게 GPU를 제대로 살 수도 없으면서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했지? 굉장한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오늘 좀 살펴보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딥식 V3의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했나 뭐 다른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참고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걸 찾아보자면 첫 번째 이제 FP8 Mixed Precision Training Framework라고 돼 있죠. 그거는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거 할 때 그 파라미터의 프리시션이 어떻게 되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롯 30이냐. 대부분 이제 타이니 ML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바일 기기나 온 디바이스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릴 때는 뭐 그 파라미터를 다 인트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짧게 한다든지 영상 같은 것도 뭐 이런 기술들을 쓰는데 이게 보면은 FP8과 뭐 그거보다 좀 더 높은 프리시션을 섞어가지고 써서 이제 파라미터에서 굉장히 효율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보는 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버럴렉 크로스 MOE 트레이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버럴렉을 해결한 방법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이 있고 이제 MOE라는 건 이제 Mixture of Experts라는 얘기인데 혹시 Mixture of Experts에 대해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질문 딥시 그 있습니다. 때문에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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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8이랑 FP32랑 뭐가 많이 다른가요? 음. 아까 플롯 보니까 그 오차 범위 이런 거 같은데 어떤 게 더 좋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얼마나 상세하게 들어가냐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멀티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 딥러닝 모델도 리니어 리그레션
퍼센트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각각의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프리시션을 갖고 있냐라는 게 사실 모델의 아웃풋이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될 수 있느냐랑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FP30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파라미터의 프리시션이 점점 높아지면은 그만큼 모델이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고로 성능이랑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은 네. 연산도, 예, 그럼 연산도 인티저 FP32보다 멀티플리케이션이랑, 예, 예, 네. 그러면은 FP32보다 FP8이 조금 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프리시션을 낮췄다는 거는 프리시션이 낮아지면은 연산이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해요. 연산 빠르죠. 자체가. 이거는 이제 네. 우리 아키텍처 전문가도 있으니까, 인테저 멀티플리케이션이랑 프리시션이 작은 멀티플리케이션은 연산의 차이가 의미 있을 정도는 나나요? 네. 네, 생각에는 의미 있을 정도로 납니다. 왜냐면 플로팅 포인트 자체가 인티저는 굉장히 단순한 그 멀티플라이어 유닛으로 CPU 안에서 단순한데 플로팅 포인트는 아예 FPU라 음, 그래서 따로 그 연산하는 그게 있어서 특히 이제 음, FPU의 비트가 크면 클수록 이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FP8 모델하고 FP16 모델을 CPU로만 돌린다고 썼을 때는 토큰 제너레이션한 시간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제가 최근에 딥시크 R1 이제 디스틸된 버전, 코엔으로 디스틸된 버전을 로컬에서 음, 돌려봤는데 GPU 음, 없이 이 기본 딥시크 모델은 거의 못 돌리고 이제 퀀타이즈된 모델은 좀 돌릴 수 있었어요. 예, 음. 그나마 그 토큰 제너레이션 시간이 좀 뭐 1초에 한 뭐 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게 CPU로도 작으면 작을수록 CPU로도? 네, 오, CPU로도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음, 되게 작았어요. 그, 그 모델 파일 사이즈가 한 8기가밖에 안 됐어요. 원래 딥시크는 몇백 기가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32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그리고 또 FP8이랑 FP16 네. 말한 것처럼 그 두 개 믹스드. 예. 그 다음은 그리고 혹시 MOE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잘 네. 몰라가지고. 그거를 해서 저도 이번에 사실 저는 AI 트렌드에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지는 않았던 터라 이번에 새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V3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나온 부분인데 믹스처 엑스퍼트입니다.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한 거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나왔던 라지 랭귀지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NLP 하면은 뭐 워트 투백 이런 거 있었지만 사실 생각나는 건 이제 RNN이나 LSTM 같은 게 많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RNN이나 LSTM은 그 예를 들어 그냥 토큰이라고 합시다. 토큰 예를 들어 단어들이 있으면은 이전 단어를 레이어에 통과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다음 레이어에 전달해서 그 다음 단어랑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 신경망이기 때문에 한 문장을 다 프로세스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돌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인풋을 넣었다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학습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론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GPU로 돌리면 빨라지는 이유가 패러럴하게 같이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 앞에 단어를 넣고 그 결과를 다음 단어랑 그 다음 결과를 넣어주고 또 그 결과를 다음 모델에 전달해주고 하려면은 시퀀셜하기 때문에 패러라이제이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트랜스포머는 그걸 해결해 줬다는 건데 어쨌든 트랜스포머 모델도 지금까지 라지 랭귀지 모델은 너무 파라미터가 커지다 보니까 또 연산이 힘들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MOE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 안에 있는 저기 구조를 여러 개의 엑스퍼트로 나눠가지고 그 저기 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때는 그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에 관한 그 정보들을 학습한 엑스퍼트만 활성화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전체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지만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계산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MOE라는 아이디어는 이게 뉴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제 미스트랄에서 나오는 믹스트랄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기는 아예 제 첨부한 모델인데 믹스트럴 오브 엑스퍼트라 해가지고 이미 MOE 방식을 했었었는데 그 이번에 딥시크의 MOE가 딥식 MOE라고 불렀는데 인상적인 이유는 이거를 해서 정말 좋은 성능을 증명을 해냈고 구조도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엑스퍼트 수가 굉장히 많아서 옆으로 되게 뚱뚱한 레이어가 완성이 됐고
항상 첫 번째에는 저기 shared expert라고 불러가지고 첫 번째는 아니고 shared expert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활성화되는 엑스퍼트를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활성화되는 엑스퍼트, shared exper트 플러스 이제 선택된 routed exper트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MOA를 학습할 때 마주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모델이 항상 똑같은 엑스포트만 활성화하는 문제 같은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엑스포트를 100개로 나눠가지고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었었는데 막상 학습을 시켜보니까 항상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100개 중에 뭐 10개밖에 활성화를 안 하더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MOA가 되게 힘들었는데 뭐 쉐어드 엑스퍼트랑 라우티드 엑스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딥시크가 좀 더 발전을 시켰다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이는 화면도 믹스트랄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보면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그 세그먼트가 토큰이라고 볼게요. 토큰이 어떠한 엑스퍼트를 활성화시켜서 나온 인풋인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스라는 거는 저기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하기에는 어떤 특정 엑스퍼트를 활성화시켰고 초록색은 또 다른 엑스퍼트에서 나왔고 근데 보면 이제 MOE를 사용하면은 뭐 액티비티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뭐 계산 효율성이 좋다. 맞는 말이긴 한데 보면 이제 하나의 코드를 생성하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엑스퍼트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모델이 있는데 뭐 굉장히 일부만 활성화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일부분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전체 파라미터를 어쨌든 다 쓰기는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각 엑스퍼트 에이전트들의 도메인이 서로 최대한 안 겹치는 게 좋은 것인지? 왜냐면 극단적인 케이스에는 다 똑같은 음, 엑스퍼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맞아요. 이런 케이스를 프리벤트하기 위한 어떤 음. 로스 펑션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도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에이전트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여러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협업을 하는 건데, 엑스퍼트란 개념은 아키텍처 안에 내재된 부분이라 가지고, 이거는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막, 그뭐 너는 이걸 배우고 이렇게 도메인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서,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 MOE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엑스퍼트가 다양하게 서로 뭐 한 군데 너무 몰리지 않고 밸런스 있게 다양한 도메인이라고 부르기 좀 참 그렇지만 학습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옛날에 어떤 아티클을 읽었었었는데 LLM이 과연 어떻게 학습을 하냐 그 많은 파라미터 안에 대체 어떤 걸 학습하는 거냐. 그때 각각의 파라미터에 우리가 학습한 각각의 그 지식 정보, 그게 학습이 되는 것 같다라고 누가 아티클 쓴 거 있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진짜로 제대로 학습이 된 MOE는 각각의 엑스퍼트가 서로 다른 도메인을 학습했을 때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네. 엑스퍼트들이 믹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그러는데 그럼 트레이닝된 데이터가 다 다른 거죠? 각각 그 엑스퍼트마다. 그다음에 엑스퍼트들의 웨이트가 계속 그 LLM이 제너레이트 하면서 그게 바뀌는 건가요? 엑스퍼트들의 웨이트가? 그게 다른 애들이 만들어서 그 웨이트이 처음에 정해지는 건지 그 엑스퍼트 초기 웨이트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은 이제 데이터를 다르게 줘가지고 엑스퍼트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학습시켰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믹스처 엑스퍼트이긴 하지만 이 모든 엑스퍼트가 다 하나의 적은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 잠깐 뒤에 현판 보면 우리 왼쪽에 보이는 건 트랜스포머 보면 아키텍처의 어텐션이 시작하고 RMS norm 그 다음에 feed forward 네트워크인데 저 feed forward가 지금 딥시크 MOE랑 구조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엑스퍼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이게 뭐 여러 개의 모델을 엑스퍼트로 만들어서 각각을 다르게 학습시킨 다음에 합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키텍처 자체가 feed forward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여러 개 엑스퍼트로 그냥 나누었다. 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우리 항상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도 메타잖아요 사실은 얘네가 잘 학습을 하나 학습을 안 하나 글로벌 미니멈을 수렴하나 안 하나 결국엔 이런 식으로 엑스퍼트 구조를 나눠 놓고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모델처럼 학습시키지만 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엑스퍼트가 저기 다르게 학습이 됐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컨트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를 컨트롤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1번부터 10번 엑스퍼트로 레이어를 나눠 놨는데
모델이 학습할 때 1번 레이어만 주구장창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한 방법들을 도입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딥시크 V3에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썼다라고 테크니컬 리포트에 보면은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걸 나누는 게 저 라우터라는 건가요, 혹시? 네, 라우터를 통해서. 그러면은 데이터셋은 똑같고 엑스퍼트가 웨이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딥시크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V3에서 새로 그 각각 저 엑스퍼트들 안에 있는 이제 텐서들 웨이트를 다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특이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트랜스포머에 음, 어느 정도로 정의가 돼 있는 건가요? 그 딥러닝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물론 저도 사실 이제 MOE가 뭔지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고, 엄청나게 뎁스 있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바는, 어쨌든 간에 딥러닝 모델에서, 이 멀티플 세트론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방법이 SGD도 있고, 뭐, 아담도 있고, AD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짜 있고 거기서 백프로페게이션을 하면은 그런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그게 그렇게 이제 딥러닝의 측면에서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봤던 건 이 쉐어드 엑스퍼트 구조였어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특정 엑스퍼트에만 학습이 편향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항상 활성화되는 쉐어드 엑스퍼트 모델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탑키 라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라우트 셀렉티드 엑스퍼트를 추가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하면은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V3 테크니컬 리포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거를 한번 요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OE란 무엇이냐 개념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뭐야, FP32도 있네. 32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막 딥하게 본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 이제 대부분 허깅 페이스나 파이토치에서 모델 받으면은 파라미터 프리시션을 한 번에 이렇게 쓱쓱 바꾸거든요. 이거는 FP 몇으로 돼 있는데 뭐 half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 half 펑션 하는 번에 이제 프리시션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딥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프리시전의 뭐 중요한 부분에서는 뭐 큰 프리시전을 사용하고 뭐 본인들이 FP8을 사용하겠다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낮은 프리시전 사용을 이렇게 해서 믹스드 프리시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이나 인퍼런스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또 이런 내용도 발췌를 했습니다. 하고 요거는 또 이제 우리 이제 로우 레벨 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아할 내용일 것 같은데 크로스 노드 커뮤니케이션이 옵티마이즈 됐다. 이 버틀넥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해결을 했다라는 MOE를 함에 있어서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DeepSeek AI breakthrough bypasses industry standard CUDA for some functions using NVIDIA's assembly like PTX programming instead.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딥러닝 할 때 GPU를 이용하기 위해서 쿠다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코딩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물론 쿠다 다큐멘트에 있겠지만 PTX는 Parallel Thread Execution ISA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로우 레벨까지 건드려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정말 꾸역꾸역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크로스 노드라는 건 이제 다른 노드에 떠 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통을 해가지고 이제 인퍼런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로스 노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원래 NVLink라는 뭔가가 있다고 해요. 이제 NVLink라는 걸 이용해서 크로스 노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뭐 그것도 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PTX 저거 뭐 코딩을 해가지고 더욱더 로우 레벨까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다. 이런 건 굉장히 감명 깊게 본 포인트긴 합니다. 혹시 PTX에 대해 들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엔비디아라 그래서? 응. 예, 저희 PTX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응. 엠빌링크 할 때 이제
네, PTX, 그러니까 엔비링크가 이제 칩투칩 C2C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PCI 익스프레스보다 몇 PCI 익스프레스가 얼마지? 한 80 되나? 더 빠른가? 엔비링크는 아마 한 200기가 bits per second 될 거예요. 아, 네. 트루풋이 더 크게 할 수 트루풋이 있다. 엄청 그래서, 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터치나 이렇게 딥러닝 프로젝트 하면서 쿠다까지는 건드릴 생각도 많이 안 했었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이제 한정된 리소스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이제 로우르벨까지 정말 열심히 옵티마이제이션 했구나 또 느끼게 됐습니다. 또 보면서. 그래서 네, V3에도 여기 써 있네. 이제 NVLink 샌딩이 뭐 NVLink to IP forwarding accumulation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느린데 우리는 이거를 저기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서 parallel thread execution instruction을 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청크 사이즈를 저기 오토 튠 했다. Which significantly reduces the use of L2 cache and the interference to other SMs. 저는 이제 아키텍처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로우 레벨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까지는 딥시크 V3에 대한 내용이고 딥시크 R1 페이퍼도 그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다음이었나? 아무튼 제가 본 건 이 순서대로 봤는데 R1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름이 시사하다시피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해가지고 저기 베이스 모델을 어, 저기 발전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허긴 페이스에서 본 것도 이제 R1을 이제 다른 이제 라마나 코엔에 디스틸레이션 시킨 그런 모델들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나온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4.5, 뭐 이제 3.5 터보, GPT에서 얘네들의 모델을 사용하다가 5원이 나왔을 때 5원에 대한 장점으로 봤던 게 그 리저닝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였죠. 가는데 보면은 이제 처음 대답을 주면은 이제 생각 중이라고 하면서 좀 GPT가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아웃풋을 냈고 옛날에 우리 이제 AI 전문가한테 물어봤었을 때, 그 벤치마크를 해보니까 생각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웃풋이 훨씬 더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막 한 달씩 막, 1년씩 막 생각만 시키는 AI가 나올 수도 있다. 리즈닝만 시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원이 이제 리저닝 프로세스가 나와가지고 성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리저닝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오픈 AI지만 이제 오픈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은 블랙박스였기 때문에 했었었는데 그 R1이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제 우리 리저닝 모드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뭐 5원만큼 성능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다 공개할게 띵킹 프로세스를 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 R1의 디스틸레이션 모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think 이걸 먼저 이렇게 저 태그 think 태그가 나오죠. 저기 뭐야 트라이앵글 브래켓으로 쌓인. 그래서 뭔가 물어보면 일단 think 태그 안에 think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리즈닝 모델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 거기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썼다는 건데 보면 이제 reward 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reinforcement learning은 대부분 이제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 스테이트에서 취한 액션, 그 액션에 따른 리워드,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리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리워드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의한 애큐레시, 당신이 이 LLM이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정확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에임이라든가 뭐 리코드에서 뭐 리코드 프로블럼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낸 그 LLM이 만들어낸 코드를 실제로 컴파일러 돌려봐가지고 그 결과 이제 애큐레시를 해가지고 리워드로 삼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 텍스트 보시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맷 리워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띵킹 프로세스 안에 던 이제 나온 그 포맷이 얼마나 저기 포맷타이즈 됐냐 그거에 대한 리워드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리워드 모델링을 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in LLM이 이것도 뉴 컨셉은 아닌 게 이제 그전에는 RLHF라고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픈AI 우리가 처음 챗 GPT가 나왔을 때는 GPT-3 모델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벌써 2년 전이죠. 그래서 보면 GPT 3.5 터보 막 이런 거 썼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스트럭트 GPT란 게 있었나 봐요. 저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스트럭트 GPT 학습시켰을 때 이제 RLHF라고 해서 뭐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방법을 썼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오픈AI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보면은 스텝 1, 일단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GPT-3를 파인 튠 했다고 해요. 저기 뭐야 저걸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는 GPT-3가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여러 가지 아웃풋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A, B, C, D 모델을 냈다. 저기 그 스텝 2 보시면 collect comparison data and train a reward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인 모델이 아웃풋 A, B, C, D를 냈다고 하면은 여기에 사람이 껴들어가지고 라벨러가 이 어떤 아웃풋이 제일 좋고 어떤 아웃풋이 제일 안 좋았는지 그거를 순위를 매깁니다. 어떤 아웃풋이 제일 좋았는지 베스트 투 월스트로.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학습하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1, 2까지가 사람이 들어가는 스텝이고 스텝 3부터는 이 리워드 모델이랑 프리트레인드 모델 두 개가 서로 그냥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면서 저거 policy optimization 하는 거예요. 강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트레인 모델이 아웃풋을 학습하고 리워드 모델이 난 이 모델 중에서 아웃풋 중에서 이 아웃풋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리워드를 주면서 알았어. 그럼 난 리워드 모델이 더 좋아하는 아웃풋을 내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한 게 RLHF라는 컨셉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파인튠 강학습을 통해서 발전시킨 인스트럭트 GPT가 GPT-3 시리즈보다 훨씬 좋은 아웃풋을 내더라. 뭐 이런 벤치마킹이 오픈AI에서 했던 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스텝 1, 2는 어쨌든 휴먼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한 건데 딥시크 R1에서는 이제 자신들만의 이제 리월드 모델과 또 이제 RLHF에서는 이제 policy optimization, 이제 강화 학습을 해서 그 액션을 택하는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 걸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PPO라고 해가지고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RLHF에서. 근데 이 딥시크 R1 페이퍼 보면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은 GRPO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머신러닝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또 이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R1 Zero가 있고 R1이 있어요. R1 Zero는 완전 이제 베이스 모델, 이제 V3를 베이스 모델로 택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서 이 방금 말한 이제 넌 지금부터 리즈닝 모드로 지도할 거야 라는 부분을 강화 학습으로 해결한 부분이고 저기 보시면은 여기는 에이미 시험을 해가지고 그걸 본 건데 네, 아큐리시가 실제로 그냥 완전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도 점점 이제 리워드로 들어가면서 띵킹이 점점 발전을 하더라. 이런 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아하 모멘트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막 띵킹을 하는 거를 막 보니까 그 모델이 저 thinking 프로세스 안에 저기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죠. Wait, that's an aha moment I can flag here. 막 thinking을 강황성으로서 thinking을 하는데 모델이 아하 나 이 부분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R1 Zero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막 모델이 강화학습을 느껴지는 지 혼자 막 깨우치고 막 그러더라. 굉장히 되게 재미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R1 Zero는 그래가지고 베이스 모델에서 바로 이제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거고 R1은 제가 뭐 그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 띵킹 프로세스로 포매팅을 한 몇 개의 좀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파인 튜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리즈닝을 할 수 있는 파인 튜닝 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강화 학습을 돌렸더니 이제 그게 R1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어쨌든 딥시크 R1 이 페이퍼에서 얻을 수 있는 레슨 논문은 강화학습을 했더니 그냥 일반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특정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강화학습을 했더니 리즈닝을 굉장히 잘 학습하더라. 플러스 리즈닝이 포함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인튜닝을 한 번 시킨 다음에 그 위에서 강화학습을 했더니 그 결과도 굉장히 좋더라. 뭐 이런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그 강화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확히 V3를 이용해서 네, R1을 훈련을 시킨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잘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맞아요. 어떤 강화학습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하시나요? 강화 네, 학습이 뭔지 설명해 네, 주시고 그걸 네. 통해서 어떻게 R1이 V3를 이용해서 네. 어, 더 thinking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 prompt engineering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think 조금만은 V3에다가 think 저 태그 하나 넣는다고 R1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조금 더 훌륭. 아니죠. 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학습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LLM을 학습을 시키는 거고, 우리가 이런 아웃풋을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from the scratch LLM을 학습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런 인풋 토큰들이 들어가면은 다음 토큰은 이런 거를 하는 게 desirable 해. 사람이 보기에. 그런 데이터를 넣었더니 그거를 학습을 하면서 이제 supervised learning을 하면서 LLM이 정상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4나 그런 모델로 이제 토큰이 들어가면 다음 토큰을 뱉어내는 그런 모델 학습이 된 거고 그냥 그런 베이스 모델이 있는 거고 그 베이스 모델을 우리는 방금 봤던 V3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리즈닝을 쓰려면은 어쨌든 간에 이 처음 시작하는 베이스 모델이 리저너블한 어, 단어들을 생성해내는 모델이긴 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화학습이라는 걸 사용했다. 일단 이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강화학습이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슬라이드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엔비디아에서도 저기, 뭐지, 짐나지움인가? 뭐, 로보틱스에 대한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보틱스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 잘 서 있는, 그러니까 두 발로 잘 서 있는 로봇을 학습시키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딥러닝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거를 supervised learning으로 하면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다 모든 셋을 정의를 해요, 사람이. 뭐, 그래서 뭐 로봇에 뭐 센서 5개가 붙어 있어. 뭐 자이로도 붙어 있고, IM도 붙어 있고, 액셀러로미터도 붙어 있고, 센서 5개가 붙어 있는데, 그 들어오는 센서 값을 바탕으로, 그게 이제 인풋이에요. 센서 값이 인풋이고, 각각의 모터에 어떤 토크를 줘서 서 있어야 되는지가 아웃풋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현재 센서가 받아들이고 있는, 감지하고 있는 현재 환경은 현재 로봇이 닿아 있는 스테이시고요. 현재 상태이고. 그 스테이시 따라서 토크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는 로봇이 택하는 제어에 대한 액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와 액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현재 로봇이 기울어지고 있는 걸 센서가 감지했으니까 뒤로 토크를 더 많이 줘라. 이런 거는 스테이트 A에 대해서 액션 B를 택하라. 그럼 뒤로 가는 토크를 많이 줬으면은 로봇이 이렇게 뒤로 좀 끼우뚱했겠죠? 액션을 줌으로써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고 어떤 특정 액션을 취했고 그 액션의 결과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고 요 체인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환경을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어 뭐 PID나 이런 제어를 많이 하니까 그 어떻게 뭐 우리가 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스테이트일 때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스테이트과 답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데이터셋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그거에 대해 지도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내는 함수를 우리가 학습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게 이제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이제 질문과 답을 다 정해놓은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학습시키는 거. 근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뭐냐면은, 우리가 리워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더니 로봇이 더 오래 서 있더라. 그러면은 뭐 로봇의 중심이 그 중심 vertical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 리워드를 주고 더 오래 서 있었으면 리워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리워드를 설정해서 이 리워드가 최대로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액션을 학습하라 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돌리는 게 강화 학습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로봇이 막 이제 비틀비틀거리고, 스테이섬 액션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이렇게 하면 금방 쓰러지네? 금방 쓰러진단 말은 리워드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다는 거기. 그래서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해서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액션을 잘 할 수 있게, 이 스테이지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액션을 잘 할 수 있게 스스로 이제 로봇이 학습하는 방향을 강화 학습이라 그러고, 어떤 스테이지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을 아, 취할 것이냐라는 요 정책을 펄러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액션을 취하는 방법을 다 학습하는 거 펄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policy optimization에서 결국에 코어는 저 policy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무엇이 네. 좋은 리워드인가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로봇 맞습니다. 같은 네.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데 아니면 로봇 같은 네.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정도가 뭐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네. LLM에서 그러면은 좋은 policy, 그러니까 이 답이 맞는 답인지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 어떤 특정
뭐 문제, 뭐 수학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맞추는 식으로 그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폴리시가 정확히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V3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V3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여러 가지 음, 데이터셋이 있어가지고 인풋 음, 토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토큰을 프리딕션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온 데이터량이 추측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의 probability가 있고 그중에 이제 뭐 softmax로 결정을 한다. 요게 좀 음, 명확하게 있는데 음. 이 R1에서 이게 그 다음 토큰을 정하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 좋은데 그러면은 그 다음 그러니까 리어드 펑션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아, 이게 너무 진짜 코어를 꿰뚫는 질문인 것 같은데, 리워드가 중요하죠. 리워드가 바보같이 설정이 되면은, 리스폰스 러닝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 이거 R1 페이퍼에서 가져온 겁니다. 리워드 모델링을 우리는 accuracy reward랑 format reward 두 개를 설정을 했다. 뒤에 뭐 수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안 가져왔어요. 안 읽었는지 제가. 예.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좀 의문이었는데, accuracy reward는 whether the response is correct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RLHF에서는 이 reward가 당신이 나온 아웃풋이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desirable 아웃풋이냐가 리워드였잖아요. 음, 근데 얘는 아웃풋이 얼마나 정확하냐를 리워드로 잡았대요. 그 말은 얘한테 학습시키는 정해져 내용들은 있구나. 예, 예. 네, 정답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예로 나오는 부분이 similarly for lead code problems. 어, 그쵸. 제 쪽에는, for example, in the case of math problems with deterministic results, the model is required to provide the final answer in a specified format. Example within a box. 결국에는 리코드 프로블럼은 그 나온 코드를 컴파일러 돌려가지고 뭐 성공했나 안 했는지를 accuracy를 네. 설정했다.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에는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좋도록 리워드를 설정한 게 아니라 정답이 정해져 있는 특정 태스크들에 대해서 음,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강화학습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벤치마크에서도 에임이나 이런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에서는 5원에 필적하게 리저닝을 잘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뭐 매스나 코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액큐레이트한 답변을 내도록 강화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아, 그러면 재미난 적이 약간 있는데, 수학이나 이과 쪽을 더 잘할 수밖에 없겠네요. 약간 그러니까 뭐 예. 예. 오히려 그 리즈닝을 로드 통해서 펑션이 예. 액큐레이트한 답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강화학습을 진행했다라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이 UC 버클리의 어떤 학생이라나 봐요. 대학원생이었나?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딥시크 R10를 이제 카운트다운 게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user using the number 이 네 개의 넘버를 가지고서 그, 답이 65가 나오는 이쿠에이션을 만들어라.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에 최적화된 모델 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진행해서 그 딥시크 R10의 그 강화학습을 우리가 한번 레플리케이트 해봤다. 그래서 이게 라마였나? 쿠엔이었나? 쿠엔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3B Base LLM Develop Self-Verification. 네, 3B는 되게 LLM 세상에서는 되게 작은 모델에 속하는데 이 작은 모델을 DeepSeek R10의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 기법을 이용해서 이 보여준 카운트다운 게임이라는 거를 잘 할 수 있게 강학습을 했더니 되게 잘하더라. 우리 이거 하는데 GPU 리소스가 $30 미만으로 들었다. 그래서 뭐 되게 값싼 방식으로 작은 베이스 모델을 이 아론에서 제시한 윈스포트 뭐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되던데 약간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아론이 제시하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성능을 더 강화한다라기보다는 특정 태스크에 특화되어 있는 작은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 옛날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파인 튜닝이나 디스레이션을 해결했었었는데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법으로, 리즈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담론으로 들어가는데 좀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벨로퍼로서 대 AI 시대에 갖고 있는 게 뭐냐 모델이 너무 많아요. 아마존에서는 노바라는 걸 만들었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제미나이 지금 구분을 해봤는데 API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랑 이제 대부분 허깅 페이스 같은 데 올라와가지고 로컬에서 올라마 같은 데서 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로컬에서만 돌릴 수 있는 걸 쏴보려 그러는데 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요. 다 API를 어느 형태로든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PI를 한번 쓸 수 있는 게 저런 게 있고 우리가 실제로 갖고 와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뭐 미스트랄이나 우리 오픈은 딥시크나 뭐 라마 같은 경우 옛날부터 올라마에서 많이 지원을 했고 저기 쿠엔이나 저기 우리 업스테이지에서 솔라 같은 저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생겨났고 이 모델 자체만으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래그나 뭐 요즘에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파인 튜닝이나 디스틸레이션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점점 이 AI 시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발전시켜야 될지를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한 거고 실제로 딥시크랑 방금 30달러 딥시크랑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각보다 중국도 했는데 라다 보니까 각국의 거버먼트가 그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AI 인재를 조성하기 위해서 5천억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까지는 좀 한 발 빠져 있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뭐 이번에 샘 알트만 대표가 가가지고 막 마크롱 대통령 만나기도 하고 뭐 우리도 이제 AI 레이스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다른 정부들도 힘을 갖기 시작했다? 다음 트렌드는 에이전틱 AI 혹은 AI 에이전트일 것이다. 이번에 저기 젠슨 황 대표도 AI 에이전트가 이제 뜰 거다. 멀티 트릴리언 달러 opportunity다 이렇게 말하고 점점 이제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딥 리서치라고 해서 심층적 분석이라는 게 GPT를 추천하는데 이런 구조도 되게 AI 에이전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라는 구조가 나오고 그럼 우리는 디벨로퍼로서 그럼 그 다음 구조는 어떨 것이냐. 사실 에이전트라는 게 나온 것도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서는 잘 안 되니까 에이전틱으로 써보자.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건데 더 복잡하고 에이전시가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FM을 활용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담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딥 리서치 써봤더니 되게 좋더라. 여러분도 한 번씩 써보시기를 권장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딥식이라는 게 굉장히 참신하고 뭐 참신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있었던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고 또 없는 리소스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냈고 그 배경을 삼아서 우리는 어떤 이제 진짜로 대 AI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이거 한 번 왔다 가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몇 년은 갈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담론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리마크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아, 네. 뭐 어, 잠시 제가 그 저는 이제 너무 저도 관심이 많고 어,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올라마를 써가지고 어, 이제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들을 돌려보는 게 사실 로컬에서 저희가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어, 그거 어, 말고 다른 방법은 사실 잘 모르는데 어, 제가 한번 그걸 해봤어요 최근에. 어, 어, 근데 이제 저는 올라마 같은 그 래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오라마는 고로 만들었고 사실 올라마는 라마다 시불불이라는 그 내부에 있는 그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라마다 시불불을 직접 사용하고 싶어서 그걸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스크린샷을 잠시 해보면은 제가 방금 돌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올라마를 컴파일을 해가지고 바이너리가 있고 요 DCIC R1 디스틸 라마 8B q 8 요 GGUF를 갖다가 저 라마를 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낮은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보여준 그 using the numbers create an equation that equals 65 요걸 한번 돌려봤어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이게 애가 멍청해서 그런지 그 파라미터가 얼마 없어서 그런지 음,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처음에 I find that none of the equations using the numbers can equal 65 이렇게 나와요. 음. 그래서 제가 답을 아니까 요거 두 개 한번 먼저 해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막 지랄을 하더니 결국 찾더라고요. 오, 어, 아하 모먼트를 해가지고 어, Wait a minute. What if I do 이거 Let's calculate that. Oh, that works. 이지랄 하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가이드를 해주니까 그 조그마한 모델도 예. 이게 이제 로컬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 이거 GPU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CPU밖에 없거든요, 지금. 와우.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가능한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이걸로 뭐 앱을 만든다던가 이런 음, 거 저는 이제 레그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돌리고 싶으신 분들 GPU 없이도 이걸 이런 걸로 돌릴 수 있다. 예. 띵킹 모델. 예. 그냥 한번 공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래를 살짝 찍먹해봤는데 그 잠깐 안 본 1, 2년 사이에 진짜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어, 트랜스포머도 이번에 나도 너무 살짝 봤는데 그 뭐지? 멀티 헤드 레이턴트 MLA, 그 attention 그런 멀티 건 헤드 또 나도 레이턴시 처음 어텐션. 보는 거라 맞아. 아무튼 그래서 되게 격세지감을 한 달 한 달 단위로 느끼고 있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내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하기도 좀 웃긴데 그건 뭐냐면은 저희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이제 코딩 할 때마다 옆에 LLM 켜놓고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당연하죠. 가끔 없으면 가다가 코딩 이제 못해요, 이제. 이제 그쵸, 그거 못해요. 없으면 안 되고 항상 is ChatGPT down 뭐 이런 거 다운 디텍터 들어가 보고 야, 야. 아무튼 할 때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가끔 하우스네이션이 너무 심하고 아니면은 특히 저는 챗GPT에서 좀 많이 느꼈는데 너가 방금 쓴 코드는 A가 안 돼라고 하면은 sorry 해놓고 B를 하게 만드는데 B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A는 써도 되는데 B가 안 되잖아 하면은 다시 A 문제가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요. 약간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그런 경우가 음, 좀 많은데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저희가 쓰는 코딩 랭귀지도 완전 로어 레벨은 아니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얘네가 학습하는 방식과 원투원 매칭도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사실 얘네가 이제 트레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랭귀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 미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얘네가 학습하고 인퍼하기에 최적화된 새로운 랭귀지가 나온다면은 이거 해줘 어우, 하면은 그냥 진짜 그냥 다 나오고 그럼 거긴 하우스네이션이고 뭐고 하나도 없고 왜냐면은 이 모델의 인퍼런스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은 이제 저희는 진짜 손가락을 빨아야겠죠. 그래서 그때가 된다면은 오히려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좀 더 중요한 시대로 점점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고 해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예 준비를 해놓고 배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좋지 음. 않을까.